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봄날 저녁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 안엔 세 식구의 따뜻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 민준, 어머니 유리, 그리고 7살 난 아들 바우. 민준은 40살의 회사원으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는 고단한 일상이었지만 그는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설레었다. 현관문을 열면 아들 바우가 양팔을 벌리며 달려와 아빠하고 외치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주방에선 늘 유리가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엔 따뜻한 된장국 냄새에 지글거리는 전소리, 그리고 가족의 평온한 대화가 이어졌다. 유리는 37살의 전직 미술교사였지만 바우가 태어난 뒤부터는 육아와 살림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말이 없고 차분한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은 늘 그 눈빛과 행동에서 묻어났다. 아침마다 남편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바우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만들며 웃는 그녀의 모습은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우는 아빠 품에 안겨 잠들었고 유리는 거실 테이블에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서랍 속 금고를 열어본 뒤 잠시 눈썹을 찌푸렸다. 어딘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현금이 몇십만 원 모자랐다. 그는 며칠 전에도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다. 처음엔 본인이 까먹고 쓴 건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계산해보면 그건 아니었다. 내가 기억을 잘못한 건가? 그는 스스로를 의심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며칠 뒤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돈을 쓴 것일까? 이 집엔 자신과 유리 그리고 바우밖에 없었다. 아들이야 어린이 그럴 리 없고 그렇다면 유리.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다. 유리는 항상 조심스럽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고 큰 소비도 없었다. 하지만 그 금갠 비상금이 들어있었고 분명히 누구도 손대지 않도록 약속한 장소였다. 며칠을 고민하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유리에게 물어보았다. 여보, 혹시 금괴 있는 돈 쓴 거 있어? 유리는 바우에게 국을 떠주다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나 그런 거 안 건드렸는데. 정말이야, 요즘 자꾸 빠져나가서 말이야. 혹시 급하게 쓴 거 있으면 말해도 돼. 유리는 살짝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다. 정말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민주는 그 말을 들었지만 유리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걸 느꼈다. 이전 같으면 아무 의심 없이 넘겼을 말들이 오늘은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남았다. 괜히 찝찝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음날 점심 회사에서 점심을 먹던 중 그는 절친한 동료 승혁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놨다. 야, 요즘 우리 집 금고에서 자꾸 돈이 사라지는데 말이야. 승혁은 젓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조심해. 요즘 집에 있는 사람들 가끔 몰래 돈 빼서 자기 친정에 보내거나 그런 일도 있다며. 진짜? 뭐 유리 씨는 그런 사람 같진 않지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리의 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계셨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만약 유리가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다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저녁 마침 그의 어머니인 안숙 여사가 시골에서 올라왔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어머니는 저녁을 함께한 뒤 민준이 무심코 꺼낸 금고 이야기에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내가 말했지. 시집을 잘 들어야 된다고. 내 마누라 속으로 뭐 꾸미는 거 아닐까. 요즘 그런 여자들 많다더라. 엄마, 그런 말 좀 정신 똑바로 차려. 집안돈 함부로 쓰는 건 절대 용납하면 안 돼. 가정의 기둥은 남자야. 네가 중심을 잡아야 돼. 그날 밤 민주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리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주변의 말들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몰래 집안에 작은 CCTV를 설치하기로. 민주는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유리와 바우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그는 거실과 안방에 소형 CCTV를 설치했다. 오랜 친구 중 하나인 보안업체 직원에게 따로 연락해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를 공수해온 터였다. 거실 한쪽 책꽂이 틈에 하나, 안방 금고, 맞은편 화장대 옆에 하나. 모든 것은 유리가 절대 눈치채지 않도록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배치되었다. 설치를 마친 후 민주는 침대에 앉아 깊게 한숨을 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내가 이럴 필요까지 있나? 정말 유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면 어쩌지 하지만 만약 아니면 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했다. 죄책감과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그러나 마음속 한편에선 확실히 하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진실이 어떤 것이든 더는 이런 찜찜한 상태로는 살 수 없었다. 그날부터 민주는 퇴근 후마다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낮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었다. 유리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아침엔 밥을 하고 점심엔 세탁기를 돌리고 오후엔 베란다에 나가 바우의 옷을 말리며 햇볕을 쬐었다. 어떤 날은 바우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혼자 책을 읽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평범한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민주는 순간 부끄러워졌다. 아내는 매 순간을 성실히 살고 있었고 그런 사람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상 속 유리는 민준과 바우가 모두 잠든 늦은 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그녀는 살금살금 금고 앞으로 가더니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돈을 꺼내 작은 상자에 담았다. 그 모든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신중했다. 민주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 유리가 돈을 꺼내고 있었어. 근데 왜? 그는 혼잣말을 중거리며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다. 단순히 집안일을 하다 필요해서 꺼낸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마치 계획된 행동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그녀가 돈을 꺼낸 후 그것을 숨기는 장소였다. 서랍 속이나 가방이 아니라 부엌 위쪽 찬장의 가장 높은 곳, 거긴 평소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이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런 행동은 반복되었다. 유리는 밤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숨겼다. 민주는 그걸 보며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대화로는 들을 수 없는 진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밤, 민주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유리가 또다시 금고 앞에 서는 모습을 본 그는 조용히 외투를 집어들었다. 이번엔 따라가 보자. 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그는 유리가 돈을 꺼내 가방에 넣고 외투를 걸쳐 입고 현관문을 조심스레 나서는 걸 지켜보며 약간의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다. 밤 11시가 가까운 시간이었고 동네는 고요했다. 유리는 조용히 몇 개 골목을 지나더니 동네 병원 옆에 있는 24시간 운영 약국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멀찍이 서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봤다. 약국 안 그녀는 약사와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더니 꽤 두꺼운 약봉지를 받아들고 돈을 지불했다. 그리고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서도 다른 데 들르거나 멈추지 않았다. 누구 약일까? 혹시? 집에 도착한 민주는 유리가 가져온 약봉지를 부엌 찬장에 넣는 걸 목격한 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CCTV, 약국 금고, 약봉지. 이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엉켜 끊임없는 의심과 공포를 자아냈다. 다음 날 그는 결국 결심했다. 이제는 묻고 넘어갈 수 없다고. 다음 날 밤 유리가 바울을 재우고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민주는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유리야, 나 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유리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그동안 금고에서 돈을 꺼낸 적 있어. 그리고 밤마다 약국에 간 건 뭐 때문이야. 유리의 손에 들린 찻잔이 살짝 흔들렸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녀는 입술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 침묵에 오히려 더욱 흔들렸다. 그녀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그의 가슴을 죄었다. 왜 말 안 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 다 알고 있어. CCTV도 다 봤어. 말해줘, 제발. 그러나 유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뿐이었다. 민주는 눈을 감고 다시 크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모르는 거야? 약은 누구를 위한 거고 돈은 왜? 그 금고는 우리 둘만의 약속이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와 절망으로 떨렸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로 향하게 된다. 유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조용히 눈가를 적셨다. 그 침묵은 마치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한 걸음 다가갔다. 평소 같으면 등을 토닥이거나 어깨를 감싸주며 다독였겠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유리야, 말 좀 해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를 믿지 못해서 그래? 그 말에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우야. 뭐 그 약 바우 거야.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바우 약이라고.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은 민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바우, 백혈병이야.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부터 왜 나한텐 말 안 해냈어? 유리는 그동안 가슴에 눌러왔던 감정을 토해내듯 울음을 터뜨렸다. 몇 달 전 병원에서 감기인 줄 알고 데려갔는데 피검사하고 정밀검사에서 그렇게 나왔어. 처음엔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어.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오지 않았다기보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당신 기억나? 바우가 작년에 감기 걸렸을 때 당신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병원 3군데를 돌고 MRI까지 찍으려고 했던 거. 그때 내가 너무 겁이 났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아마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유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참으려 애썼다. 그래서 혼자 알아봤어. 약도 사고 치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이 회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민주는 고개를 푹 숙였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속으로 몇 번이고 자책했다. 내가 그걸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걸. 유리는 흐느끼며 덧붙였다. 당신이 나에게 물었을 때 정말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날 당신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말했어. 그 병이 유전일지도 모른다. 네가 문제일지도 모른다. 우리 민준이 인생 망치지 말고 조용히 끝내라고. 그 말에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충격은 분노로 번졌고 고통은 조금은 죄책감으로 스며들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그리도 차가운 말을 아내에게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리가 왜 침묵했는지, 왜 돈을 몰래 꺼냈는지, 왜 약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그렇게 몰아붙여서.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불안했을 거야. 이해해. 나도 말하지 못한 내 잘못이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꺼내놓았다. 민주는 유리의 옆에 앉아 함께 울었고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민주는 결심했다. 이젠 더 이상 유리 혼자 버티게 두지 않겠다고. 바우의 병과 맞서 싸우는 이 길을 함께 가겠다고. 그날 밤 민주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유리는 곁에서 조용히 잠든 바울을 바라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고 민주는 그런 유리의 옆에 앉아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말없이 마주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고, 무엇이든 함께하겠다고. 다음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내내 반복해서 떠오르던 그 영상, 자신이 설치했던 CCTV 속 장면, 그것을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저장된 영상 파일을 열었다. 유리가 돈을 꺼내 약을 사러 나가는 모습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아래 저장된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다른 날짜의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영상은 오전 시간이었다. 그날 민주는 회사에 있었던 날이다. 영상 속 거실에는 안숙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유리는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마친 뒤 그녀 앞에 앉았다. 화면 속 안숙 여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웠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내 아들한테 그런 병 걸린 애를 낳아놓고 입 닫고 있는 게 당당하다고 생각해. 민준의 눈동자가 화면을 응시한 채 흔들렸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민준 씨한테도요. 유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런 건 당연하지. 네가 말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디서 그런 병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분명 네 쪽 문제일 거야. 그 순간 민주는 컴퓨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느꼈다. 그토록 강하고 당당해 보였던 유리가 화면 속에서는 마치 그림자처럼 오래임전처럼 작아 보였다. 제발 민준 씨에겐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약도 제가 사고 돈도 금고에서 조금씩 뺐어요. 갚을게요. 그러니까 어디서 감히 그 돈에 손을 대.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짓을 해? 내 아들이 번 돈이야. 안숙 여사의 말은 칼처럼 예리했다.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모니터 앞에서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몰랐던 또 하나의 진실. 유리가 단순히 병을 숨긴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안숙 여사의 모욕과 억압 속에서도 묵묵히 버텼다. 단지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날 오후 민주는 회사에 조퇴를 내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유리는 베란다에서 바우의 세탁물을 개고 있었고 바우는 방 안에서 색종이를 오리고 있었다. 여보, 유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민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단호했다. 영상 봤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다 봤어. 유리는 그제야 숨을 멈춘 듯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그건 그냥 흘려들어. 어머니도 놀라셔서. 난 괜찮아. 아니, 넌 괜찮지 않아. 아무도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 네가 뭘 잘못했는데 왜 네가 그렇게까지 무릎 꿇고 참아야 해. 민주는 다가가 유리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야. 더는 너 혼자 방패가 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안숙 여사는 다시 집을 찾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바닥이 왜 이렇게 미끄럽냐. 정리 좀 해라. 애가 넘어지겠다. 유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안숙 여사는 민준의 진지한 목소리에 놀라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주는 유리의 손을 잡고 그녀 옆에 함께 앉으며 말했다. 엄마 전 이제 어른이에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유리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몇 달 동안 혼자 애를 돌보며 약을 사고 치료 계획을 세우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버텼어요. 그걸 혼자서요. 안숙 여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엄마는 아내에게 가혹했어요. 그런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엄마가 제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지만 유리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건 제 가족을 해친 거예요. 이젠 멈춰주세요. 엄마가 유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전 엄마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어요.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안숙 여사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가방을 들었다.
그녀는 한마디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고 문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문이 닫힌 후 민주는 유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눈빛에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의 정밀 검사 결과가 다시 나왔다. 다행히도 바오의 상태는 그리 급박하지 않았고 초기 단계에서 꾸준한 약물 치료와 면역력 관리로 충분히 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치료는 장기전이었다.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먹어야 했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받고 부작용을 체크해야 했다. 의사는 민준과 유리에게 말했다. 이번 병은 부모님의 심리 상태도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도 금방 눈치챕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이겨낸다는 마음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민주는 유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유리야, 나 이제부터 정말 같이 할게. 진심이야. 당신 혼자 두지 않아.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다시금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닌 버팀목이 생긴 안도와 위안의 눈물이었다. 그 후로 민주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오의 천을 먼저 확인하고 유리가 준비한 약을 직접 챙겨 건넸다. 바오가 잠든 밤이면 유리 옆에서 조용히 앉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밤 유리가 아이의 열을 재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미열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병원 갈까? 괜찮을 것 같아. 아마 약 때문일지도 몰라. 그래도 내일은 같이 가자. 나 오전 휴가 낼게. 이전의 민준이라면 과로에 시달리는 회사를 이유로 잠시 눈을 감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민준은 매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유리와 함께 병원 진료 일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매일 바오의 컨디션을 기록하고 약 복용 시간을 정리했다. 유리는 민준이 정리한 노트를 보며 말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하는 거야. 그들의 일상은 작고 조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바오를 위한 식단을 고민하며 요리했다. 유리는 약간의 잡곡을 넣은 미역국을 끓였고 민주는 무염 김치를 직접 담그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서로를 응원했고 바오에게는 언제나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바오는 약을 먹고 종종 속이 메스꺼워져 토했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유리는 화장실 문을 닫고 조용히 울었다. 그런 날이면 민준이 뒤에서 안으며 속삭였다. 오늘 하루 잘 버텼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그리고 바오 또한 점점 변해갔다. 몸은 약해졌지만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날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엄마, 아빠, 나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유리는 바로 바오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다. 우리 바오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엄마, 아빠가 더 미안해. 그 장면을 본 민주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민주는 유리에게 편지를 썼다. 송을씨로 조용한 거실에서. 유리야,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챈 것 같아. 너는 그동안 얼마나 혼자 울었을까? 이제부턴 우리 둘이서 아니 셋이서 함께 버티자. 힘들면 말해줘. 울고 싶으면 내 어깨에서 울어. 나도 네가 기대는 사람이 되고 싶어. 다음날 그 편지를 읽은 유리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안겼다. 아무 소리 없이 그저 눈을 감은 채 가슴에 귀를 댔다. 그리고 그 작은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약속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오의 컨디션은 조금씩 나아졌다. 약물 치료가 몸에 맞기 시작한 건지 예전처럼 쉽게 지치지 않았고 얼굴에도 약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바오가 방에서 나와 말했다. 아빠 오늘은 같이 공원 가면 안 돼. 민준은 신발끈을 묶다 말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또렷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랜만이었다. 당연하지. 오늘 아빠 반차야.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근처 작은 공원에 다녀왔다.
바오는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까르르 웃었고 유리는 조용히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담았다. 민주는 손으로 이마를 가리며 말했다. 와, 이거 진짜 꿈 같네. 그러게요. 정말 꿈 같아요. 유리는 눈을 살짝 감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 짧은 나들이는 세 사람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유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 씨, 우리 혹시 이 기회를 빌려 바오한테 여행을 한번 보여주는 건 어때요? 먼 곳은 말고 바닷가 같은 데로요.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 기억을 만들어요. 며칠 뒤 세 사람은 짐을 챙겨 강릉으로 향했다. 소박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바우와 함께 바다를 걸었다. 유리는 바다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파도 소리가 사람 마음을 비우게 하네요. 잠시라도 잊을 수 있어서 좋아요. 민주는 그런 유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밤 세 사람은 작은 캠프파이어를 하며 웃고 떠들었다. 엄마 아빠 이거 나중에 그림으로 그릴라 해요. 가족이 웃고 있는 그림. 그리고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유리는 백미러에 비친 민준과 바우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금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자. 혹시 다시 어두운 길이 오더라도. 그러나 그 바람은 너무 일찍 깨져버렸다. 일찍 깨져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차이 되지 않았을 때 유리의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정기검진 결과를 듣기 위한 연락이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하고 무거웠다. 아버님, 어머님,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나온 결과에 대해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유리는 전화를 끊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민주는 표정을 읽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래? 왜 그래? 병원. 다시 오라네요. 검사 결과 유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병원 회의실에서 마주한 의사의 얼굴은 분명했다. 최근 검사 결과 바우의 혈액 내에 일부 비정상 세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재발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그 말에 유리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민주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럼 다시 시작이라는 건가요? 아직 초기 단계라 본격적인 재발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황이 나빠질 경우 이번에는 단순한 약물 치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현재로선 골수이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뒤덮였다. 유리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고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바우가 한때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먹던 모습,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 밤 집으로 돌아온 뒤 유리는 아이가 잠든 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집을 팔아요. 뭐? 이식 비용, 입원비, 검사비. 이제는 더 이상 아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집을 팔고 작은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나는 우리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유리야, 이번엔 내가 결정할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번엔 내가 움직일 차례야. 민주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고 병원에 연락하고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찾기 위해. 다음날 아침 민주는 노트북을 펼쳐 바의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다. 차분히 한자 한자 눌렀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 치료의 과정, 그리고 이제 골수이식이 필요한 상황까지를 모두 진솔하게 담았다. 유리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사진첩을 뒤졌다. 치료 중에도 환히 웃는 바오의 모습, 해변에서 그림을 그리던 모습, 병원 침대에서 엄마 손을 꼭 쥐고 잠들던 모습들. 그들은 그 글을 SNS와 여러 커뮤니티 병원과 관련된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 글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저희는 절박한 부모입니다. 단 한 사람의 골수 기증자가 바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희는 어떤 도움이라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글이 퍼지기 시작했다. 친구의 친구, 과거에 기증했던 분들, 병원 직원들까지 바우의 사연을 공유했다. 몇몇 사람들은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왔다. 검사 받아볼게요. 제 혈액형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 조카도 백혈병으로 고생했어요. 꼭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들은 좌절해야 했다. 대부분은 조직 적합성이 맞지 않았고, 일부는 건강상의 문제로 기증이 불가능했다. 어떤 이는 처음엔 의지를 보였지만 이식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용히 연락을 끊었다.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민주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메시지가 오길 바라며 기다렸고, 유리는 아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일 때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바우군의 아버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골수 기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경험이 너무 소중했어서 이번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제 상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검사해보고 싶습니다. 민주는 순간 말을 잃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손이 떨렸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도 아이가 있어요. 그 마음 조금은 알아요. 며칠 뒤 병원에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다. 민준과 유리는 조용히 손을 꼭 잡고 의사의 말을 기다렸다. 의사는 서류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니 씨의 골수가 바우군에게 적합합니다. 이 정도 일치는 매우 드뭅니다. 그 순간 유리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고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흐느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었다. 라니 씨는 한부모 가정이었다.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며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이식을 위한 휴식 기간 동안 수입이 끊길 위험이 있었다. 병원에서는 그녀의 상황을 고려해 이식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민준과 유리는 곧장 라니 씨를 찾아갔다. 그들은 작은 지하방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수수한 옷차림에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나왔다. 라니 씨였다. 그녀의 옆엔 5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민준 씨,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작은 방 안소박한 소파 위에 앉은 민주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우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 휴식 동안에 생활비 아이 돌봄까지 저희가 다 도울게요. 이건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부모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라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솔직히 무섭기도 했고 제가 아픈 동안 제 딸이 혼자 있을까봐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민준과 유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도 하나의 엄마니까요. 그 순간 유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다. 그렇게 기적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식 수술 날짜가 정해진 날 가족의 시간은 마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듯 느리게 흘렀다. 민준과 유리는 바우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바우는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지만 아이는 눈으로 모든 걸 느끼고 있었다. 엄마 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지? 유리는 순간 울컥했지만 꾹 참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바우는 멋진 전사잖아. 무섭기보다 용감한 거야. 민주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 있어. 절대 혼자 아니야. 수술실 앞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바우를 안으로 데리고 갔다. 그 순간 유리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문이 닫히는 찰나야 힘없이 손을 내렸다. 수술실 문이 딱 하고 닫히자마자 유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민주는 그런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복된 다른 소리 하나 없이
오직 두 사람의 깊은 숨소리만 울려 퍼졌다. 한편 반대편 수술실에선 라니 씨 역시 수술 준비를 마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옆에 있는 간호사가 물었다. 무섭지 않으세요? 라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말에 간호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의료진은 신중하게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다. 바오는 전신마취에 들어가 있었고 그의 몸은 이식될 골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술이 시작된 뒤 민준과 유리는 병원 로비에 앉아 기다렸다. 시계에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도 조여들었다. 몇 시간쯤 걸릴까? 4시간? 5시간? 길면 하루. 그 시간 동안 우리 그냥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응.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시간이 흐르고 오후가 되었다. 수술실 안에서 의료진은 라니 씨의 골수를 추출했고 그것은 곧장 바오의 체내로 이식되었다. 조심스럽고 정밀한 절차가 이어졌고 작은 실수도 없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지동 4시 30분 수술실 문이 열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로비로 걸어 나왔다. 민준과 유리는 벌떡 일어나 뛰어갔다. 선생님, 우리 아이 잘 된 건가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고 조심스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식한 골수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어요. 앞으로 2주 정도의 면역 감시 기간이 필요하지만 첫 단추는 잘 끼워졌습니다. 그 말에 유리는 눈앞이 흐려졌다. 다리가 풀리듯 민준의 팔에 기대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민준 역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토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며칠 뒤 바오는 무균병실에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아직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의사는 매일 그의 수치를 점검하며 말했다. 면역세포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민준과 유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에 들렀다. 작은 창문 너머로 바오에게 손을 흔들고 마이크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바오야, 오늘은 어땠어? 엄마 밥은 별로지만 사과 주스는 맛있었어요? 하하, 알았어. 내일은 더 맛있는 간식 챙겨올게. 라니 씨도 회복병동에서 천천히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민준과 유리는 매일 음식을 싸들고 그녀를 찾아갔다. 어느 날 유리가 직접 만든 미역국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바오가 라니 이모가 힘내야 나도 힘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라니 씨는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눈물을 흘렸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은 게 처음이에요.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 바오는 처음으로 병실 창밖 하늘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하늘이 진짜 예쁘다. 나중에 나가면 하늘 밑에서 피자 먹고 싶어요. 그 말에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약속해. 꼭 하늘 아래서 피자 먹자. 민주는 유리의 어깨를 감싸며 덧붙였다. 그날 피자 2판이다. 면역세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몸속 염증 수치도 낮아졌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회복세가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물론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민준과 유리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병실에서 마주하는 바오의 미소 하나에도 하루치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바오는 작고 여린 몸으로도 놀라운 의지를 보여줬다. 약물 치료 후 입맛이 사라져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유리가 만든 죽을 천천히 씹으며 말했다. 이거 엄마가 만든 거니까 먹을 수 있어요. 유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닦았다. 우리 아들 너무 대견해. 라니 씨도 회복이 순조로웠다. 이식 후 보통보다 피로감이 오래 간다고 했지만 그녀는 빠르게 회복하며 직장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과 유리는 계속해서 그녀의 아이를 돌보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바오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담당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재까지 모든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중에 격리병동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손을 꼭 모은 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듯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첫날, 바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햇살을 맞았다. 햇빛이 얼굴에 내려앉자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빠, 나 이 느낌 오랜만이에요. 민주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햇살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다시 나와 주기만을.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다. 도시락 속에 유리가 정성껏 담은 반찬들과 민준이 바울을 위해 사온 딸기 우유가 올려져 있었다. 맛있어. 응. 특히 이 김치 엄마가 만든 거지. 그건 아빠가 만들었어. 진짜 대박이다. 세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고 병실 안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그리고 며칠 뒤 퇴원 일자가 결정되었다. 민주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이야. 바우도 우리도.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함께니까 무섭지 않아요.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는 작은 축하 꽃다발과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간호사들, 의료진, 그리고 라니 씨가 아이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우야, 정말 수고했어. 너는 진짜 멋진 영웅이야. 라니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바우는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라니 이모. 내가 나중에 크면 꼭 보답할게요. 라니 씨는 고개를 저었다. 보답은 필요 없어. 네가 건강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단다. 그 말에 유리와 민주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고 병원 로비에는 조용한 박수와 따뜻한 눈빛들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아파트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와 따스한 공기가 맞아주었다. 유리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바우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죠? 민주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어. 유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구나. 수술 후 몇 년이 흘렀다. 병원 복도에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바우는 이제 어느새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졸업식. 그는 모자와 가운을 정돈하며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갔다. 2025년도 사회복지학부 졸업생 대표 강바우. 순간 강당 안은 박수로 가득 찼다. 바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또박또박 그러나 따뜻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때론 약봉지 속에, 때론 손편지 속에, 때론 새벽 병실의 손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중석 앞줄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민중과 유리, 그리고 란희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엔 각기 다른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릴 적 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제 병을 이해하려 밤을 새워 논문을 읽었고 엄마는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고 매일 손으로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무런 혈연도 없던 한 분이 자신의 일부를 내어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강당 안은 고요해졌다. 누군가는 벌써 손수건을 꺼내 들고 있었다. 기억납니다. 제가 회복실에서 처음으로 햇살을 본 날 엄마가 제게 말했죠. 이 햇살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말은 지금도 제 인생을 이끄는 등불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잠시 내려다보다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제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제게 주어진 삶을 다른 누군가의 햇살로 돌려주고자 합니다. 어릴 적 제가 받은 것처럼 그 따뜻함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외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 박수 소리는 단지 축하가 아닌 그와 함께 걸어온 모든 날들에 대한 공감과 감동이었다. 민주는 유리의 손을 꼭 잡았다. 유리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이 참 잘 컸다. 졸업식이 끝난 뒤 바우는 세 사람을 단상 뒤편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꽃다발을 꺼내 새 손기를 꺼내 각각의 손에 건넸다. 아빠, 엄마, 라니, 어머니. 오늘 이 꽃은 제가 받은 생명을 다시 피워낸 꽃이에요. 라니 씨는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야. 아니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어머니를 두 분이라 생각할 거예요. 유리 어머니, 라니 어머니. 그 말에 유리와 라니 씨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나눴다. 언젠가는 조금 어색하고 멀었던 거리감이 오늘은 너무나 자연스러우고 따스함으로 채웠던 전부 보소음으로 채워졌다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식탁 위엔 유리에 된장찌개, 민준이 구운 고등어, 바우가 직접 만든 계란찜이 놓여 있었다. 이제 나도 요리 좀 하지? 엄마 스타일로 따라 해봤어. 냄새는 그럴듯하네.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맛도 봐야 알겠지. 세 사람은 웃었고 식탁 위에는 더 이상 아픔이나 눈물이 없었다. 그 자리는 오직 사랑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다면, 혹은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셨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혼자 견디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밤, 누군가의 손길 하나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부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면 부디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따뜻함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퍼져 나가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